네. 조금 전에 오늘 10년물 국채, 아주 인기 있게, 호황리에 좀 이제 발행이 되는 모습, 서로 매매가 되는, 잘 팔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확실히 이제 국내 금통위보다는 이제 미국 뭐 버냉키라든가 옐렌, 뭐 서머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더 영향을 미쳐요. 네. 대단합니다. 자, 최근 채권 시장 한번 이슈부터 한번 짧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출구 전략이 뭐 앞당겨진다, 구체화된다 얘기 나오면서 막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사실상 엄청나게 반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최근 좀 흐름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흐름. 뭐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네. 흐름이요.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야. 아무래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영어로 말하면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이 경제의 주요 키 이슈가 됐는데요. 이 테이퍼링일 경우에는 이 시장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죠.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로금리 상태입니다. 0에서 0.25%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벤 버냉키 의장이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이 양적 완화. 이에 따라서 벤 버냉키 의장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어졌는데요. 이 양적 완화, 언제까지나 돈을 계속 풀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양적 완화, 이 자산을 계속 매입하던 채권을 정부에서 계속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풀던 이 시스템이 언젠가는 멈춰져야 할 텐데 그 시점이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매입하던, 이 바이백하던 규모를 점점 축소하겠다.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언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는 약세를 이끄는 요인일 텐데요. 이에 따라서 이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 또 전 세계 유럽 금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리 역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채권 시장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바로 FOMC가 열리죠. FOMC 회의 1년에 8번 열리는데 이번이 6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과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시작을 한다면 언제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행할지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높고 현재까지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FOMC 17, 18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버냉키 의장이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는 회의가 그런 순서가 있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역시 이제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쉬지만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저 생방송 내내 지금 FOMC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뭐 해소될 거다 아니다. 이거 뭐 여기서 진짜 출구 전략 진짜 얘기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분분하거든요. 네. 우리 이 연구원께서는 좀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거를 좀 전망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자산 매입 축소의 이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측일 뿐인데요. 자산 매입 축소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FOMC에서 결정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이지만 결정을 된다 해도 사실 시장에 선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약세 흐름을 이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발표가 된다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처럼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이스 케이스일 경우에는 자산 매입 감축 규모가 100억 달러일 경우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선 오히려 반길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배럴 케이스입니다. 자산 매입 감축 규모가 우리가 예측했던 100억 달러 이하일 경우에 시장에서는 더 크게 반기겠죠.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세 번째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자산 매입 감축을 연기하겠다라는 발표가 난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국채 매수가 크게 몰릴 것으로 대형 호재로 단기 랠리가 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월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산 매입 감축 규모가 100억 달러 넘어서 150억 달러 이상일 경우에 채권 시장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금리에 반영이 된 만큼 네. 한국은 조금 견조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월스트 케이스 자산 매입 감축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는다면 월? 네, 채권 시장 일시적으로 패닉에 빠질 가능성 있습니다. 국채금리 동반 상승할 거고요. 경기 침체, 디플레 우려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님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출구 전략이 좀 구체화될 거는 같다. 그죠? 네. 뭐 그런데 규모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혹시 뭐 연구원께서는 어느 시나리오에 가장 좀 무게를 두십니까? 저 벤 버냉키 의장의 성향이 아. 이 시장에 매우 친화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발표를 한다 해도 당장 시행하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고 어느 정도 규모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걸 시장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한번 얘기 나왔다가 시장이 아주 크게 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베터 여기 매입 규모가 100억 달러 이하를 뭐 올해 하반기 경기 지표를 보면서 내년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일정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장 10월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낮다. 네, 저는. 실제 좀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 딜러들도 그런 의견이십니까? 어때요? 사실 우리나라 일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번 주에 거래일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오. FOMC가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열리기 때문에 지켜보고 가자라는 관망이 높을 법도 한데 오늘 채권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시장 역시 이 FOMC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은 많이 사그라드는 모습이 아닌가.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네. 조금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9월 FOMC 회의는 끝나고 나서 버냉키 의장의 기자간담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10월 되면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뭐 옐런이냐 서머스냐 뭐 차기 의장 지명 또 네.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좀 중요한 그 이슈들, 변수들 한번 우리 연구원님께서 좀 살짝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채 한도, 이 4분기에 있을 부채 한도 협상이 상향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미국 역시 안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될 수 있을지 실패할지 역시 주시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 이슈가 다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독일 총선이 있죠.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될 것으로 정권 유지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당의 지지율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메르켈 현 총리가 3선 연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메르켈이 추구해온 긴축 정책이 조금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스의 추가 구제 금융을 둘러싼 잡음 역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동 사태에 관심이 많죠.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공습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여전히 이 두 국가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신흥국 외환 위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정 위기 역시 지켜보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10월 내로 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 누가 지명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이하 연구원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지금 주요국 국채 금리가 좀 바닥에서는 많이 좀 오른 상황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방향을 또 어디로 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국들 어떤 뭐 금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 흘러가는 걸 보면 그 경기 회복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좀 이게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적지 않게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금리가 지금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좀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어떻게 좀 뭐랄까요 그 전략 같은 거가 사실 좀 저는 좀 궁금해서 네. 우리 저
좀 채권 시장 딜러들 요새는 어떤 식으로 좀 뭐랄까 전략이 좀 많이 바뀌고 계신가요? 어떻게 좀 생각이 좀 하고 계세요? 생각을 다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 만기별로 수익률이 있는데요. 이 네. 수익률 곡선 커브가 있죠. 어. 커브가 있을 때 똑같이 100억이 있을 때 3년물을 살 건지, 5년물을 살 건지, 10년물을 살 건지에 따라서 이 만약에 금리가 강해진다면 10년물을 산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벌겠죠. 장기채일 경우에 이자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만약 약해진다면 장기채가 더 약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똑같이 약해질 경우에 장기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손실이 크기 때문이죠. 더 쫓기고 시장이 불안하고. 최근에 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장기물이 크게 금리가 오르는 모습 더 두드러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커브로 따지자면 길게 가면 갈수록 금리가 더 높아지는 네. 스티프닝 현상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물이 더 눌리면서 플래티닝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오. 이 커브 곡선이 조금 눌렸다. 눌렸다. 네, 그렇게 가다가 말하시는데요. 꺾였다, 이렇게. 네, 오늘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물을 더욱더 살려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말고 네. 전반적으로 그럼 최근 흐름은 좀 단기물 선호가 조금 높았다. 최근에는 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그 왜 미 국채 막 30년 주기로 엄청나게 이제 빠졌다가 올랐다가 지금 30년 동안 지금 국채가 지금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구 전략 양자 완화까지 마무리되면 결국은 뭐 테이퍼링이든 추구 전략이든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길게 보면 금리는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 아니냐 바닥을 찍고 네. 이런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이제 채권 길게 볼 때 이 금리는 수익률은 좀 이제 다시 계속 오르막길을 간다 아니면 좀 여기서 좀 플랫하게 옆으로 간다 어떤 쪽에 좀 그 생각들이 많으세요?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되지는 못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리 상승이 글로벌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은 이 저금리 구조가 깨질 경우에 미국의 모기지 사태 역시 다시 또 금리와 한번. 크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마냥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반기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권 시장 이제 연구도 하시고 이제 뭐 딜링도 직접 하시나요? 저는 매매를 하긴 하는데 딜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 예. 네. 그 좀 이제는 채권에서 큰 돈 벌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채권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뭔가 기회를 좀 노리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2008년 하반기가 시작될 때까지 채권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2008년 8월 정도까지는 채권 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 모습 네. 보였는데요.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하면서 엄청나겠네. 네, 시장이 많이 반기는 모습 보였고 채권 시장 많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부터 채권 시장 조금 저조한 모습 보였고요. 매매율도 많이 낮아졌고 시장이 어려운 모습 이어갔는데요. 항상 음지가 양지되고 또 양지가 음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한번 지나면 또다시 채권 시장이 한번 호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워낙 이제 좀 반등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금리 수준이 낮다 보니까 네. 일부 뭐 투자하시는 그 기관들 좀 개별 회사채 같은 것도 관심을 좀 갖기는 하는데 네. 이 뭐 얼마 전에 동양그룹 CP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지난주에 막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투자, 채권 투자는 상당히 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네. 거는 뭐 우리가 뭐 다 공감하는 얘기일 텐데 그래도 좀 이제 전문가로서 우리 저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봤자 뭐 한 금리가 3%도 안 나와. 네. 그죠? 근데 어떤 그 회사채나 CP 보면은 뭐 7%, 8% 나와. 네. 투자하시거든요. 네. 좀 근데 아무래도 금리가 없다는 거는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일 그쵸. 텐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있으면 한번 네. 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 유럽이 지금 재정 위기가 온 것이 디폴트 때문이죠. 국가적인 신용 등급이 위험해질 경우에 디폴트가 오는데 이 문제는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도 부채, 이 부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뿐만 아니라 CP가 커머셜 페이퍼죠. 네.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한 페이퍼가 CP입니다. 이 CP와 또 채권에 투자하면서 내 돈을
빌려주고 그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는 구조, 이 투자자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디폴트 문제입니다. 이 회사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막상 살펴볼 때 어렵다.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할 시간도 별로 없고 단순히 투자해서 이 캐리 머니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등급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 사실 트리플 B일 경우에도 투자해서 좋은 회사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경우에 봤을 때는 A 플러스 이상일 경우 투자를 권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소액 채권, 저도 소액 채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은행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장내로 매매할 수 있고요. HTS를 통해서 장내 채권 소액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지 매달 들어오는지 만기 때 주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처음으로 이 장내 채권을 매매하실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채권이. 어렵죠. 주식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 매매하시는 증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매하는 증권사에 연락을 하셔서 그 크레딧 애널리스트에게 문의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시면 아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회사의 부도 리스트, 부도 위험이 높은 회사 리스트가 돌잖아요. 그런 회사는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예측하기도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는 투자자다 그러면은 우리 교보증권에 전화 주셔가지고 이하의 연구원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참 시간이 아깝긴 한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도 4분기가 될 텐데 전반적인 좀 전망이랄까 좀 이런 것들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 있으면은 좀 짤막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채권시장 13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반기에 올라가는 상고 현상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이 상저하고 이런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고하죠. 상반기가 올라가고. 하반기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번 금통위에서도 코멘트 언급이 있었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 무엇보다 주시해야 할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미국의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 동결이 될지 이런 것을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해외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정책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증대되진 않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경기 관련해서는 재정정책 효과가 소멸되고 세수 부족이 반영되면서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경기 흐름 어떻게 될지 경기 지표 나오는 것 역시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정책의 스탠스 변화,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미국 달러화가 어떤 추이를 이뤄갈지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이제 수출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지켜보셔야 하고요. 국내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하는 추가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나올 것인데요. 이건 역시 뉴스나 신문 꼼꼼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참 하루가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이 높은 건가? 네, 자 오늘 교보증권의 이하의 연구원과 채권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